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60대 여성입니다. 썰밤 애청자지만 한 번도 사연 보낼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데 곧 남편 기일이 다가오기 때문일까요? 싱숭생숭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8년 전 남편이 떠나던 그날이 아직도 잊혀지질 않아요. 그날을 기점으로 저희 가족의 운명이 바뀌었으니까요. 남편의 임종 당시 손주 녀석이 던진 충격적인 말 한마디가 감춰져 있던 끔찍한 진실을 밝혀냈죠. 도대체 저희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나가 볼게요. 글재주는 없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슬아에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두고 있어요. 딸은 장녀라 그럴까요? 어릴 때부터 손 가는 거 없이 혼자 알아서 잘 컸는데요. 딸과 2살 터울의 아들 녀석은 태어나자마자 잔병치레도 많이 했고요. 14살 때는 장천공으로 복막염이 오면서 거의 죽을 뻔하기도 했어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지만 더 아픈 손가락은 있는 법이잖아요. 제게는 하나뿐인 아들이 그런 존재였네요. 몸이 약해서 학교를 자주 빠지는 바람에 친구가 없는 것도 안쓰러웠고요. 도무지 살이 붙지 않는 몸뚱이나 유약한 성정도 마음이 쓰였죠. 그래서 금이야 오기야 귀하게 키웠는데요. 그렇다고 마냥 버릇없게 오냐오냐 키운 건 아니에요. 혼내야 할 땐 따끔하게 야단치며 제대로 훈육하려고 노력했죠. 원래 아들이 지 아빠를 닮아 천성이 점잖고 유순한 선비 타입이었는데요. 그래서인지 공부도 참 잘했어요. 또래 애들이 친구들과 밖에서 뛰어놀 때 혼자 책을 읽고는 했는데요. 유치원 다닐 때부터 한글을 때 온갖 어려운 책들을 섭렵하더니만 아파서 학교에 자주 빠져도 시험만 봤다 하면 늘 1등이더라고요. 덕분에 아들은 누구나 이름을 들으면 알 만큼 유명한 명문대에 한 번에 합격했고요. 졸업 후엔 바로 저희 지역에서 제일 큰 회사에 들어갔네요. 그쯤엔 지도 컸다고 이런저런 운동을 하더니만 건강도 많이 좋아졌어요. 밥 먹듯이 들락날락하던 병원도 더는 가지 않게 됐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제야 우리 아들 인생이 좀 펴는구나 했네요. 그땐 정말 까맣게 몰랐죠. 늘 모범생이던 아들이 그런 충격적인 일탈을 할 줄은 말이죠. 언젠가부터 아들이 좀 이상해졌어요. 야근하는 것도 아닌데 매일같이 늦게 들어오고요. 주말엔 늘 집에 틀어박혀 책만 읽던 녀석이 자꾸만 밖으로 쏘다녔죠. 딸은 여자가 생긴 게 아니겠냐고 하더군요.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여자라니? 상철이 그 순진한 애가 무슨... 여자 손 한번 잡아본 적 없을 텐데. 걔가 뭐 마냥 애야? 걔도 벌써 29이야. 결혼해서 애가 하나 있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라고. 이제 직장에서도 자리 잡았겠다. 슬슬 여자 만나고 다닐 때지 뭐. 지금이야 남자고 여자고 30 넘어서 결혼하는 추세지만 옛날엔 그렇지 않았으니까요. 남자가 20대 후반만 돼도 얼른 장가가라는 말을 들을 때였죠. 딸의 말을 듣고 나니 정말 여자가 생겨 그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퇴근한 아들에게 은근슬쩍 물어봤는데요. 이게 웬걸? 정말로 여자친구가 생긴 게 맞다고 하더군요.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슬슬 부모님께 인사시켜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그래? 만난 지 얼마나 됐는데? 뭐하는 아가씨인데? 그건 만났을 때 같이 말씀드릴게요. 아들은 제 질문에 난감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을 피했어요. 딸보다도 더 딸처럼 곰살맞게 굴며 뭐든 제게 다 터놓고 얘기하던 아들이었는데 그런 아들이 갑자기 멀게 느껴져 좀 서운하더군요. 어쨌든 그 주 주말 약속대로 아들은 웬 아가씨를 한 명 집에 데리고 왔어요. 키는 아들의 가슴께쯤에나 올까요? 작고 아담한 체구였는데 얼굴이 무슨 텔레비전에 나오는 탤런트처럼
예쁘더군요. 뽀얀 피부에 커다란 눈, 앵두 같은 입술까지 어지간한 남자들은 다 홀릴 것처럼 생겼더라고요. 아들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들이 만나는 여자가 너무 예쁘면 좋으면서도 좀 싫잖아요. 왠지 여우일 것 같고 우리 아들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좌지우지할 것 같고 좀 그런 쎄한 걱정이 들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물론 조금도 내색하지 않고 그 아가씨를 반겼지만요. 다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담소를 나눴는데요. 그 과정에서 아들의 여자친구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됐어요. 어려 보였는데 나이는 아들과 동갑이었고요. 아들 회사 앞에 있는 커피숍에서 일한다고 하더군요. 자세히 캐묻진 않았지만 대충 얘기를 들어보니 직원이 아니라 아르바이트생 같더라고요. 그 나이에 안정적인 직장도 없이 커피숍에서 일한다니 썩 마음에 들진 않았네요. 게다가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쭉 혼자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안쓰러운 한편으론 아들의 짝으로는 영 아니다 싶었네요. 그래도 만난 지 겨우 3개월밖에 안 됐다 하니까요. 일단 아들이 좋다니 지켜보자 하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그런 제 생각을 비웃기라도 하듯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후식을 먹고 슬슬 자리를 피하려던 순간이었어요. 아들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어요. 남편도 비슷한 마음이었는지 무슨 얘기냐면서 아들을 재촉하더군요. 한참 머뭇거리던 아들이 이윽고 너무나 경악스러운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승혜랑 결혼하려고요. 아들의 갑작스러운 선언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가슴을 부여잡고 아무 말 못하는 저를 대신해서 남편이 다시 입을 열었죠. 아니 만난 지 이제 3개월 됐다며. 근데 무슨 벌써 결혼이야? 네가 친구들이 하나둘 장가가고 하니까 마음이 급해진 모양인데 그럴 거 없다. 둘이서 천천히 알아가다 씩 올려도 늦지 않아. 남편의 만류에 아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더니 아무 말도 않더군요. 그러자 옆에 잠자코 있던 아들의 여자친구가 대신 앞으로 나서더군요. 저희가 괜히 서두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실은 저 임신했어요. 뱃속에 상철 씨 아이가 있다고요. 생각도 못한 고백에 저희 식구들은 경악했어요. 남편은 속이 끓어오르는지 식탁에 있던 찬물을 벌컥벌컥 들이켰고요. 저는 하늘이 노래지는 기분에 머리를 부여잡았죠. 그래도 현기증이 가시질 않아 그대로 뒤로 넘어가려는 걸 딸이 부축해줬네요. 엄마 괜찮아? 갑자기 왜 그래? 어디 아파? 아이고, 나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서. 내가 제대로 들은 게 맞는 거냐? 그래? 상철이 네가 정말로 저 아가씨를 임신시켰다고? 전 금방이라도 꺼질 것 같은 목소리로 아들을 추궁했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아들은 고개도 들지 못하고 그저 죄송하다는 말뿐이더군요. 저희 식구들의 반응이 서러웠던 걸까요? 갑자기 아들의 여자친구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아버님. 여자인 제가 좀 더 조심했어야 하는데. 그렇지만 제가 발랑 까져서 몸 함부로 굴리고 다니는 그런 여자는 아니에요. 전 정말로 상철 씨 사랑하고 있고 뱃속에 생긴 아이도 너무 소중해요. 꼭 낳고 싶어요. 그러니 제발 허락해 주세요. 네? 간절한 애원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약해졌어요. 잠자코 있던 아들도 제 여자친구를 달래면서 다시 입을 열더군요. 저 직장에서 자리도 잡았고 어차피 언젠가 결혼할 거라면 지금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앞으로 살면서 승희보다 더 사랑하는 여자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저지른 짓이 있는 만큼 책임도 져야 하고요. 그러니 제발 허락해 주세요, 어머니 아버지. 이미 생긴 애를 지울 순 없잖아요. 남편은 일단 알겠으니 진정하라며 아들을 다독였어요. 그때까지도 울고 있던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손수건도 쥐어줬죠.
그 짧은 시간에 어찌나 펑펑 울었는지 두 눈이 잔뜩 부어 있더라고요. 하지만 제게 못된 시어머니의 피가 흐르고 있던 걸까요? 그 모습을 봐도 안타깝긴커녕 속만 뒤집어지더군요. 도무지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네요. 난 모르겠다. 만난 지 3개월밖에 안 된 아가씨랑 결혼이라니. 지금은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제 말에 아들은 서운했던가 봐요. 처음으로 제게 언성을 높이더군요.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대답하시면 승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승의 뱃속에 제 아이가 있다고요. 어머니 손주가요. 아들의 그 날카로운 외침이 왜 그리도 서럽던지요. 저도 모르게 울컥해 함께 목소리를 키웠네요. 너야말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불면 날아갈세라 쥐면 꺼질세라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데. 그런데 다 커서 기껏 한다는 게 시집도 안 간 처녀를 임신시키는 거야? 그래놓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뭐가 잘났다고 애미 앞에서 큰 소리야, 어? 제 말에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입을 꾹 다물고 바닥만 쳐다보다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어머니. 근데 전 승에 꼭 책임질 거예요. 하고 등을 돌리더군요. 그 모습이 꼴도 보기 싫어 저도 그대로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네요. 믿었던 아들에게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그날 밤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생각할수록 그 아가씨도 괘씸해서 절대 이 결혼은 허락하지 않겠다 생각했죠.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잖아요. 뱃속에 이미 아이가 들어섰다는데 사실상 승패가 정해진 싸움이었죠. 남편도 저도 생긴 애를 지우라고 할 만큼 모질지는 못했으니까요. 결국 한 달 정도 대치 끝에 저희는 아들의 결혼을 허락했고요. 배가 더 불러오기 전에 날을 잡고 부랴부랴 식을 올렸네요. 며느리는 단란하던 저희 가정에 일대 파란을 일으켰어요. 아들 내외가 모아둔 돈이 별로 없어 결혼에 들어가는 비용 대부분을 저희 부부가 부담했는데요. 신혼집도 남편이 갖고 있던 건물을 하나 팔아 마련해줬죠. 아들 회사와 가까운 곳에 있는 신축 아파트였는데 저희 집과도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었어요. 당시 며느리가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집안일을 거의 못했는데요. 그래서 아들 혼자 저희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가곤 했어요. 며느리는 저희 보기가 불편했는지 콧배기도 비추지 않더군요. 그래도 임산부니 밥은 잘 챙겨 먹는지 걱정이었는데 아들 말로는 배달 음식이다 뭐다 해서 잘 챙겨 먹는다고 하대요. 그래도 시켜 먹는 음식이 집에서 정성껏 만든 것과 어떻게 똑같겠어요. 그래서 아들 통해 먹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해줄 테니 말해보라고 했죠. 그러자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잡채, 갈비, 명태조림 등 온갖 음식들을 얘기하더라고요. 하나같이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었지만 그래도 군말 없이 만들어 아들 통해 전달해줬죠. 직접 전화해서 맛있게 잘 먹었다는 인사 정도는 해줄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 계속 아들 시켜서 지 먹고 싶은 음식만 주문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엄마 음식이 입에 잘 맞나 봐요. 저번에 보내준 음식도 하나같이 맛있었다고 고맙대요. 부모님이 워낙 어릴 때 이혼해서 그런 집밥을 많이 못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김치찜이랑 두부전골도 좀 해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요즘 또 그런 매콤한 게 당긴다네. 정말 고마우면 자기가 직접 얘기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무래도 아들이 괜히 민망하니까 하는 말 같더라고요.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뱃속에 귀한 손주를 품고 있는데 임신했을 때 서운한 일은 평생 가거든요.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별말 않고 며느리가 먹고 싶어하는 음식을 꼬박꼬박 해줬죠. 그렇게 며느리는 출산할 때까지 시댁에 얼굴 한번 비추질 않았어요. 명절에도 저희 남편 생일에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는 아들만 보냈죠. 아무리 임산부라지만 너무하다 싶더군요. 어쨌든 이듬해 봄, 며느리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어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고생했다 하고 약간의 돈과 명품백을 선물해줬네요.
그러자 출산으로 상해 있던 며느리 얼굴에 처음으로 생기가 돌더라고요. 재빨리 가방과 돈을 챙기면서 감사하다 하더군요. 이때다 싶어 슬쩍 서운했던 걸 얘기했죠. 결혼한 뒤로 네 얼굴 오늘로 2번째인가 보는 것 같구나. 앞으로는 1년에 서너 번 정도는 보고 사는 게 어떠니? 그래도 가족인데 명절이나 누구 생일엔 얼굴 보고 같이 밥이라도 한 끼 먹어야지. 네, 어머님. 제가 그동안 임신 때문에 몸이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앞으로는 우리 애기 데리고 자주 찾아뵐게요. 의외로 고분고분 대답하기에 이제 좀 친해질 수 있겠구나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며느리는 또 다른 방식으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육아 떠넘기기였죠. 출산 전엔 시댁 대문 한번 넘어본 적이 없으면서 아이를 낳고부턴 줄기차게 찾아오더군요. 그리고 애만 덜렁 맡기고 자기는 금세 일어났어요.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야 한다.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요. 그러다 나중에 아예 대놓고 부탁하더군요. 어머님, 제가 육아 초보잖아요. 게다가 출산하면서 몸도 너무 망가져서 애가 울면 너무 짜증나고 화가 나요. 이러다 애한테 무슨 짓 할지 모르겠어요. 병원에서는 우울증 같다고 당분간 아이랑 떨어져 있는 게 좋을 것 같대요. 아니, 그래도 애는 엄마가 봐야지. 아니요, 전 못하겠어요. 사실 친한 친구가 얼마 전에 카페를 하나 개업했거든요. 일 좀 도와달라는데 워낙 옛날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던 친구라 거절하기도 좀 그렇고, 병원에서도 아이랑 잠깐 떨어져서 사회생활 해보는 게 나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 3일만 나가서 일해볼까 해요. 아니, 그럼 애는 어떡하고? 그이도 회사 일 때문에 너무 바쁘고 어머님이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도 남의 손에 맡기는 것보단 어머님이 봐주시는 게 제 마음도 편할 것 같아요. 어머님도 우리 지원이 많이 예뻐하시잖아요. 애도 둘이나 키워본 경력자시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육아를 시애미한테 떠넘기려 하다니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도 우울증이라는데 뭐 어쩌겠어요. 며느리가 일하는 주 3일만 딱 봐주겠다 했죠. 하지만 그게 어디 그렇게 되나요? 언젠가부터 며느리는 일 핑계를 대며 평일엔 무조건 아이를 제게 맡겼어요. 손주 녀석과 한번 정이 들고 나니 저도 점점 제가 보는 걸 당연시하게 되더군요. 그렇게 팔자에도 없던 황혼 육아로 제 몸은 점점 망가져 갔어요. 우는 아이를 안고 달래느라 팔목 인대도 다 늘어났고요. 분유 먹이랴 기저귀 갈랴 엉덩이 붙일 틈도 없이 움직이다 보니 무릎이며 허리가 성한 곳이 없었죠. 아들은 그게 많이 미안했나 봐요. 됐다고 하는데도 한사코 월 100만 원씩 돈을 보내주더군요. 남편도 그냥 받아두라고 했지만 마음이 불편해서 50만 원만 받고 말았네요. 그런데 그걸 며느리는 몰랐던가 봐요. 보통 아이를 맡기는 것도 출퇴근 시간에 아들이 대신했기 때문에 며느리를 볼 일은 없었는데요. 어느 날 대낮에 홀로 찾아와선 돈에 대해 추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아주 모렴치한 사람으로 몰아가대요. 어머님, 그이한테 용돈 받고 계시다면서요? 아버님도 아직 일 계속하고 계시고 저희가 용돈 드릴 만큼 형편이 어려우신 건 아니지 않나요? 딱 봐도 돈 그만 받으라는 얘기인 것 같아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네요. 며느리 말처럼 돈이 아쉬운 처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괘씸했으니까요. 그러자 며느리는 갑자기 또 우는 소리를 하더군요. 애 키우는데 돈이 뭐 그리 많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이 수입이면 외벌이하기 나쁘지 않다 생각했는데 요즘 저금은커녕 계속 마이너스예요. 너 지금 친구 가게에서 일하는 거 아니니? 그거야 그냥 자원봉사나 다름없죠. 친구 사이에 돈 달라 하기도 좀 그래서 그냥 밥값에 차비 정도만 받고 있어요. 그럼 그만두고 다른 일자리 알아보지 그러니? 네가 다른 집 여자들처럼 살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애도 내가 대신 키워주는데 기왕 나가서 일하는 거 돈이라도 제대로 벌어야지. 찜짓 모른 척 며느리의 행실을 비난했어요.
맨몸으로 시집온 주제에 저희 아들과 손주를 내팽개치고 지 하고 싶은 일만 한다는 게 화가 났거든요. 그러자 며느리는 수그리긴커녕 도리어 눈을 치켜뜨고 언성을 높이더군요. 지금 그게 무슨 뜻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애초에 애 생겨서 결혼하지만 않았어도 저 이렇게 안 살았어요. 제가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요. 커피도 좀 더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해외 유학도 해보고 싶었어요. 저만의 카페도 차리고 싶었고요. 근데 어머님 아들 때문에 제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 아니에요? 애는 뭐 우리 아들 혼자 만들었나요? 자기 연민에 가득 차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여자인 양 구는데 더는 들어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다 입을 열었죠. 우리 아들은 뭐 너랑 결혼하고 팔자 핀 줄 아니? 처자식 부양한답시고 하루도 못 쉬고 일하고 나도 지원이 키우느라 온몸이 성한 곳이 없어. 그런데 꼴랑 그 돈 50이 아까워서 이렇게 찾아와 따지고 있는 거야? 네가 양심이 있다면 그러면 안 되지. 양심이요? 어머님이야말로 양심 있으시면 그 돈 받으면 안 되죠. 남의 집 애를 키우는 것도 아니고 손주 봐주시는 건데 분유값이며 기저귀 값이며 애 보는데 들어가는 돈은 또 따로 챙겨드리고 있잖아요. 그거면 됐죠. 지금 나더러 꽁으로 애를 봐라 이거냐? 내가 대체 왜? 지원이가 네 아들이지 내 아들이야? 어머님 손주잖아요. 다른 집은 며느리가 시댁 싫어해서 손주 얼굴 보여주지 않는 곳도 많아요. 그에 비하면 어머님은 매일같이 손주 얼굴 볼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이도 왔다 갔다 하면서 자주 들리고요. 남편이 시댁 드나드는 거 싫어하는 며느리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 파렴치한 말을 듣는데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나더군요. 육아를 떠넘긴 걸 미안해하진 못할 망정 달에 50 주는 게 아까워서 이렇게 찾아와 되도 않는 말을 뱉다니 어쩜 이렇게 염치가 없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고마워해라 이거야? 내가 네 애 키워주면서 고마워하기까지 해야 돼? 그런 게 아니라요 어머님. 정말 말이 안 통하시네요. 그건 내가 할 말이야. 너 여기 온 거 상철이도 아니? 아니요, 그인 몰라요. 왜요? 다행이구나. 그럼 아들하고는 연 안 끊어도 되겠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저랑은 연을 끊겠다는 거예요? 그래. 난 오늘부로 널 며느리로 더는 생각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애도 데려가거라. 그 꼴랑 50 안 받고 말지. 받아봤자 내 병원비가 더 나와. 손주놈 키우면서 무릎이고 뭐고 성한 곳이 없어서. 어머님, 정말 이러실 거예요? 전 그냥 그이가 다달이 어머님한테 돈 드리고 있는 걸 몰랐어서 그냥 서운한 마음에 말씀드린 건데. 제가 손주를 데려가라고 나올 줄은 몰랐나 봐요. 며느리는 당황해선 자기 말뜻은 그게 아니었다고 어쩌고 하면서 횡설수설하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며느리 품에 손주를 안겨주고는 그대로 내쫓아버렸네요. 한 두어 시간쯤 지났을까요? 아들에게서도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안 받을까 하다 며느리가 뭐라고 말을 전했을지 궁금해서 받았네요. 그래, 나다. 죄송해요, 어머니. 그 사람한테 얘기 다 들었어요. 됐고, 앞으로는 돈 보내지 말아라. 네 애는 네가 알아서 키워. 네, 그럴게요. 애초에 돈 50으로 어머니한테 애를 맡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었는데 그 사람은 도무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다 제가 부족한 탓이에요. 죄송합니다. 아들은 그렇게 연신 사과만 하다 전화를 끊었어요. 당장 내일부터 애 볼 사람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를 아들을 생각하니 또 마음이 약해지대요. 손주 녀석도 걱정이 됐고요. 하지만 며느리를 생각하면 도저히 말을 번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뒤로 한동안 아들 내외는 제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딸에게 전해 듣기로는 따로 시터를 구했다고 하더군요. 시터를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 구하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덕분에 아들은 철야도 마다하지 않고 돈을 벌고 있고요. 그것도 모자라 주말엔 따로 과외 아르바이트까지 한다고 하더군요.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더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미 아들은 성인이 돼 제 가정을 꾸려 독립했으니 어떻게 살든 제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판단했죠. 그냥 남은 여생은 남편과 둘이서만 잘 먹고 잘 살려 했네요. 그렇게 5년 넘도록 저희 부부는 아들 내외와 남처럼 살았어요. 간간히 아들이 손주를 데리고 찾아오기도 했지만 며느리는 연락 한번 하지 않았죠. 이게 맞는 건가 싶으면서도 내심 며느리 얼굴을 안 보고 사니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은퇴한 남편과 둘이 세계 여행도 다니고요. 그림, 무용 같은 취미 생활도 즐기며 단란한 삶을 살았네요. 그런데 참 하늘도 무심하시죠. 저희 부부에게 갑작스럽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언젠가부터 남편이 기침과 가래를 달고 살았는데요. 감기인가 싶어 약을 지어 먹어봐도 차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글쎄 폐암 같다고 큰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지 않겠어요. 놀라서 바로 대학병원으로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앞선 병원에서 오진한 거길 기대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검진 결과 남편은 폐암이 맞았어요. 그것도 이미 손 쓸 수 없는 말기였죠. 원래 폐암이 초기엔 증세가 없어 병원을 찾을 때쯤엔 이미 3, 4기인 경우가 많다 하더군요. 그렇게 담배 끊으라고 할 때도 말을 듣지 않더니 남편이 원망스러운 한편 가슴이 무너져 내렸네요. 어쨌든 미우나 고우나 하나뿐인 제 남편이었으니까요. 병원에선 남편이 나이도 있고 이미 말기이기 때문에 완치 확률은 낮다고 했어요. 다른 장기로까지 전이가 시작됐기 때문에 앞으로 길어야 1년 정도 살 수 있을 거라 하더군요. 절망스러웠어요. 남편 모르게 화장실에 들어가 참 울기도 많이 울었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손 놓고 있을 순 없잖아요. 치료를 포기하겠다는 남편을 설득해 병원에 입원시켰어요. 수술은 이미 늦었다고 해서 약물 치료와 방사선 치료만 병행했죠. 몰랐는데 이 암 치료라는 게 생각했던 것보다 더 힘든 거더군요.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의 얼굴에 병색이 완연해졌고요. 살도 뼈가 도드라질 만큼 빠지기 시작했어요. 기적을 바랬지만 기적은 쉽게 찾아오는 게 아니라서 기적이더군요. 그쯤 되니 저도 차츰차츰 마음의 정리가 되더라고요. 남편을 떠나보내야 한다는 걸 조금씩 받아들이게 됐죠. 결혼 후 출가했던 딸은 거의 매일같이 찾아와 병실을 지켰어요. 주말엔 자기가 대신 있을 테니 제게 집에서 쉬고 오라 하기도 했죠. 아들도 일 때문에 바쁜 와중에도 간간히 들려 얼굴을 비췄네요. 그나마 자식들이 있어 이렇게 버티는구나 싶었어요.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에서도 코빼기도 비추지 않는 며느리가 참 너무하다 싶었죠. 사위는 진작에 찾아와서 몇 번이고 저를 위로하고 갔는데 며느리에게 참 서운하더라고요. 아들도 면목이 없었나 봐요. 며느리가 몸이 안 좋다 어쩐다 하는 입에 발린 변명도 언젠가부터 더는 하지 않았어요. 며느리 얘기가 나오면 그저 죄송하다고만 하더군요. 생각해보면 아들은 결혼 후 줄곧 제게 사과만 했던 것 같네요. 남편의 병세는 나날이 나빠졌어요. 몸은 거의 가죽만 남다시피 했고요.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머리도 다 빠져버렸죠. 나중엔 기관지에도 문제가 생겨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었네요. 결국 입원한 지 반년쯤 됐을까요? 빛 좋은 어느 가을날 병원에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더군요. 환자분, 오늘 넘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가족분들 다 불러주시고요.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충분히 다 나누시고요. 의사의 말을 듣는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그래도 조금씩 마음의 준비를 한 덕일까요? 생각만큼 충격을 받진 않았네요. 부랴부랴 자식들에게 연락을 돌렸고요. 딸 내외와 아들이 차례대로 병원으로 찾아왔죠. 그런데 아들 곁엔 10살 손주만 있을 뿐 며느리는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설마 어멈은 오늘도 안 오는 게냐?
죄송합니다, 어머니. 그 사람이 어제 일이 늦게 끝나서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요. 당장 임종하게 생긴 너희 아버지보다도 몸이 안 좋아? 제 말에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더군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며느리에게 직접 전화를 했어요. 안 받으면 어쩌나 했는데 다행히 받긴 하더군요. 그런데 이게 웬걸, 제정신이 아니더군요. 나다 어머마. 누구세요? 누구냐니? 벌써 시애미 목소리도 잊은 게냐? 아, 어쩐 일이세요 어머님? 제가 지금 속이 안 좋아서. 속이 안 좋다니? 친구가 곧 유학 가거든요. 그래서 어제 다 같이 송별회를... 며느리가 채 말을 잇지 못하고 어딘가로 달려가는 소리가 났어요. 가만히 들어보니 화장실에서 구역질을 하는 것 같더군요. 참 기가 막혔어요. 시아버지가 당장 오늘 내일 하는 판에 술병이 나서 드러누워 있다니 인간도 아니다 싶더군요. 저는 상대하고 싶지 않아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죠. 그 사이에 남편의 상태는 빠르게 나빠졌어요. 자정이 넘어갈 무렵 남편은 나뭇가지처럼 가느다래진 손을 뻗어 제 옷자락을 잡았어요. 임자, 미안해. 내가 먼저 가게 돼서. 나 없이도 씩씩하게 잘 살아야 돼. 반평생을 함께했던 남편을 떠나보낸다는 건 너무 괴로운 일이었어요. 자식들이 지켜보는 앞이라는 것도 있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네요. 아무것도 모르는 손주 녀석도 제가 우는 걸 보고 따라 울더군요. 남편은 차례대로 딸과 아들에게도 시선을 던졌어요. 그쯤엔 말을 하는 것도 힘겨워해 제대로 된 작별 인사조차 할 수 없었죠. 어느 순간 남편은 편안하게 눈을 감았고요. 그렇게 영영 세상을 떠나버렸네요. 의사가 막 시간을 확인하고 임종 선언을 하려던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자기 아빠 품에 안겨있던 손주 녀석이 달려오더니 남편의 침대 위로 엎어지더군요. 제가 잘못했어요, 할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저 지옥 보내지 마세요. 뜬금없는 손주의 말에 저희 가족 모두가 당황했어요. 아들이 얼른 달려가 그런 손주를 떼어내려고 했지만 그럴수록 손주는 더욱더 남편에게 매달리더군요. 어느새 그 작은 얼굴이 눈물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제가 우리 아빠 자식이 아니라는 것 전 진짜 몰랐어요. 알았을 때도 아빠한테 바로 말하려고 했어요. 근데 엄마가 비밀이라고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고 해서 거짓말해서 죄송해요. 제발 저 지옥에 보내지만 말아주세요. 손주의 말에 분위기가 삽시간에 얼어붙었어요. 당황한 아들이 손주를 간신히 남편에게서 떼어내고는 물었죠. 지원아, 너 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거짓말하면 지옥 가잖아. 근데 나 할아버지한테 거짓말했어. 아까 할아버지가 우리 손주하고 손잡았는데 그냥 네 하고 대답했단 말이야. 나 사실 할아버지 손주 아닌데. 할아버지가 하늘 날아가서 다 알고 나 지옥에 보내면 어떡해? 네가 할아버지 손주가 아니라고 누가 그래? 나 엄마 카페 갔을 때 다 봤어. 그 카페 아저씨랑 엄마가 막 껴안고 뽀뽀하고 있었어. 내가 그거 보고 아저씨한테 우리 아빠 있는데 왜 엄마랑 그러냐고 뭐라고 했더니 아저씨가 막 웃으면서 자기가 내 아빠라고 했어. 눈물 섞인 손주의 고백에 아들이 그대로 얼음처럼 굳어버렸어요. 그건 딸 부부와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저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아들을 향해 입을 열었어요. 아범아, 지원이가 지금 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니? 응? 저도 모르겠어요. 아니, 지원이가 네 아들이 아니라니? 카페 아저씨라는 건 어머니 일하는 카페 사장 말하는 거냐? 그 친구라던? 대체 그게 무슨... 나중에 제가 잘 알아볼게요. 일단 아버지부터 잘 보내드려요. 아들의 말처럼 남편의 장례를 치르는 게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장례 지도사를 불러 장례식 준비를 시작했죠. 남편의 부고 소식을 알리자 고맙게도 반가운 지인들이 많이 찾아와 줬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며느리도 와서 한자리를 지키고 있더군요. 그새 술이 깬 건지 어쩐 건지 식구들 눈치만 보고 있더라고요. 숙취 때문에 시애비 임종을 못 지킨 게 큰 죄라는 걸 알긴 아는 모양이더군요. 그 얼굴을 보고 있자니 당장이라도 달려가 손주 녀석이 한 말이 무슨 뜻이냐고 추궁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들은 그런 저를 만류하며 말없이 고개를 가로젓더군요. 일단 자기가 좀 알아보겠다면서요. 답답했지만 그래도 똑똑한 아들이니 알아서 잘 하겠거니 했죠. 그렇게 상을 치르고 한 달쯤 됐을까요? 남편 떠나보내고 텅 빈 집에서 홀로 점심을 먹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나가보니 며느리가 서 있더군요. 울었는지 얼굴꼴이 말이 아니었어요. 어멈, 네가 여긴 어쩐 일이냐? 그이가 갑자기 이혼하자고 하는데 어머님은 뭐 아는 거 있으세요? 네? 뭐? 이혼? 네. 갑자기 저한테 이혼하재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어요? 그동안 애 키우랴 일하랴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제가 늙고 볼품 없어지니까 갈라서겠다니. 다른 년 생긴 거죠? 그쵸?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대뜸 저희 아들의 외도를 의심하는 며느리를 보고 있자니 기가 막히더군요. 그래서 아들에게 전화해 며느리가 여기 있으니 어서 와서 해결을 하라고 했죠. 아들은 회사에 연차를 냈던 건지 어쩐 건지 바로 달려오더라고요. 여긴 무슨 염치로 온 거야? 당신 제정신이야? 며느리를 보자마자 아들은 언성을 높였어요. 그리고는 며느리를 억지로 끌고 나가려고 했죠. 제게 자식으로서 추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하지만 그런 아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며느리는 표독하게 눈을 치켜뜨며 버텼어요. 내가 당신 마음을 모를 줄 알아? 아버님 돌아가시면서 어마어마한 유산 물려받았겠다. 다른 년이랑 살림 차리라고 그러는 거지? 뭐?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왜? 어머님 앞이라서 차마 인정 못하겠어? 당신 요즘 밤마다 계속 다른 년이랑 통화했잖아. 내가 다 들었다고. 이 더러운 인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러자 아들은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쳤어요. 그 여자는 내가 선임한 변호사야. 잘 알지도 못하면서 헛소리 그만해. 변호사라는 말에 며느리가 흠칫했어요. 뭐? 변호사? 갑자기 변호사는 왜? 내가 협의 이혼 안 해줄까봐 그런 거야? 아니, 네가 나한테 저지른 그 끔찍한 죄 어떻게 하면 되갚아줄 수 있을까 해서 선임했지. 끔찍한 죄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도 며느리는 끝까지 잡아댈 작정인 것 같았어요. 그러자 아들이 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며느리에게 집어 던지더군요. 언제까지 잡아댈 작정이야? 내가 지난 한 달 동안 당신 뒤쫓으면서 찍은 사진들이야. 똑바로 봐! 며느리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류 봉투를 열어봤어요. 그 안엔 수십 장의 사진이 들어있었는데요. 전부 며느리가 웬 낯선 남자와 진하게 스킨십을 하고 있는 사진들이었죠. 심지어 모텔로 들어가는 사진까지 있더군요. 뭐? 내가 바람이나? 이 사진들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지금? 말했잖아. 이 사람을 그냥 친구라고. 나 일하는 카페 사장이니까 계속 얼굴 보며 친하게 지낸 것뿐이야. 그만 좀 해. 난 지원이가 내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도 다 아니까. 아들의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내 뻔뻔하게 입을 열더군요. 그게 무슨 말이야? 지원이가 당신 자식인 건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겨우 이까짓 사진으로 무슨 소설을 쓰고 있는 거야? 넌 친구랑 같이 모텔에 들어가냐? 그건 이때 내 몸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져서 그랬던 거야. 나 몸 약한 거 당신도 알잖아. 그래? 그럼 이거 보고는 또 무슨 핑계를 댈지 궁금하다. 아들은 품 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눈앞에 펼쳐 보였어요.
뭔가 했더니 친자 검사 결과지더군요. 이미 예상은 했지만 아들과 손주는 친자 불일치로 나왔더군요. 그걸 본 며느리도 더는 잡아댈 수가 없었나 봐요. 갑자기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넙죽 엎드리더군요. 일부러 속이려고 한 건 아니야. 난 진짜 당신 애라고 생각했어. 진짜야. 됐고, 지원이가 누구 자식인지나 말해. 바람 피고 있던 그 새끼야? 그 카페 사장? 아들의 추궁에 며느리는 체념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이랑 사귀기 전부터 그 자식이 나 좋다고 계속 쫓아다녔어. 하도 끈질기게 연락해서 한 번만 만나달라고. 그러다 당신이랑 결혼 문제로 엄청 싸웠던 날, 그러면 안 됐는데 그 자식이 술 사주겠다고 해서 만났어. 근데 눈 떠보니 모텔이었고 이미...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그 자식이 내 술에 뭔가를 탄 게 분명해. 그렇지 않다면 내가 미치지 않고서야 당신을 두고 어떡해. 알잖아. 내가 사랑하는 건 당신뿐인 거. 그 자식한테도 더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 임신인 걸 알았을 때는 설마 했는데 뭐 딱 하룻밤 실수였으니까 당연히 당신 아이라고 생각했고. 지원이가 내 친아들이 아닌 걸 알았을 때 바로 말했어야지. 그때라도 나한테 진실을 알렸어야지. 넌 내가 그렇게 우스웠어? 네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내가 그렇게 호구 같았어? 미안해 여보. 그치만 당신을 잃는 게 너무 무서웠어. 나 당신 너무너무 사랑해. 당신 없인 못 산다고. 그런 여자가 결혼 후에도 계속 바람을 펴? 그냥 친구 사이일 뿐이라고 날 우롱하면서? 넌 날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주는 돈을 사랑했던 거겠지. 너같이 더러운 여자랑 더는 같이 못 살아. 우리 이혼하자. 아들의 말에 며느리가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아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비참할 만큼 사정하더군요. 여보, 그런 말 하지 마. 이혼이라니. 우리가 어떻게 헤어질 수가 있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주라. 그 자식이 좋아서 계속 만난 거 아니야. 그 자식이 지원이가 자기 친자식이라는 걸 알았어. 그래서 당신한테 다 말하겠다고 해서 그거 말리느라 어쩔 수 없이 계속 만난 것뿐이야. 내가 알게 뭐야. 애초에 그런 부정을 저지른 게 누군데. 난 더 할 말 없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이혼 서류는 변호사 통해서 따로 보낼 테니까. 그리고 간통죄 폐지됐다고 안심하지 마. 네가 저지른 짓은 명백한 결혼 사기니까. 형사소송에 상간남 소송까지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할 거야. 알았어? 그때가 간통죄가 막 폐지됐을 때였거든요. 아들은 그 사이 변호사를 만나 법적인 문제까지 다 알아본 것 같더라고요. 제 아들이지만 참 대단하다 싶더군요. 그런 아들의 단호함에 더는 안 되겠다 느낀 걸까요? 아들에게 내팽개쳐진 며느리는 갑자기 저를 향해 다가왔어요. 어머님이 그이 좀 말려주세요. 저는 몰라도 지원이 많이 예뻐하셨잖아요. 이대로 이혼하면 저랑 지원이는 어떡해요? 그 뻔뻔한 말을 듣고 있자니 참 어이가 없더군요. 매달리는 며느리를 그대로 발로 찬 뒤 뺨도 연거푸 서너 대 후려쳤어요. 그래도 마음이 풀리지 않더라고요. 며느리는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뜨던 것도 잠시, 이내 이를 악물고 저를 노려보더군요. 금방이라도 대거리하고 싶은 눈치였는데 자기 처지가 처지인 만큼 꾹 참는 것 같았어요. 왜? 맞아서 억울하니? 그동안 네가 지은 죄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상간남이랑 놀아나는 동안 애는 내 손에 키우게 하고 뭐? 지원이 많이 예뻐하셨잖아요. 그건 그 애가 우리 김씨 집안 피를 이어받았을 때 얘기고. 넌 우리 집안이 그렇게 우습니? 호구로 보여?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도 무서워서 그랬어요. 혹시라도 지원이가 친손주 아닌 걸 알게 되실까봐. 그래서 일부러 정부 치셨으면 해서 더 맡기고 그랬던 거예요. 진짜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죄송해요, 어머님. 저 어머님한테 썩 마음에 차는 며느리 아니었던 거 알아요. 그치만 기회를 주세요.
그이 마음 좀 제발 돌려주세요. 저 그이 없으면 못 산단 말이에요. 원한다면 지원이도 그 인간한테 주고 올게요. 네? 자기 살겠답시고 자식마저 버리는 꼴을 보고 있자니 며느리에게 혐오감이 들더라고요. 더는 말도 섞기 싫더군요. 헛소리 말고 우리 아들이랑 곱게 이혼이나 해. 그리고 네가 저지른 죄값도 달게 치르거라. 저는 울며불며 매달리는 며느리를 야멸차게 밀어냈어요. 그리고 아들과 둘이 집 밖으로 끌어냈죠. 어찌나 안 나가려고 악착같이 버티는지 고생 꽤나 했네요. 그 뒤로도 며느리는 이혼 못하겠다며 버텼고요. 결국 아들은 이혼 소송에 들어갔죠. 자기 처자식을 끔찍하게 생각했던 만큼 참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애초에 거짓으로 점철돼 있던 결혼인 만큼 정리할 수밖에 없었죠. 부부 사이의 신뢰가 무너졌는데, 그리고 그 증거가 버젓이 눈앞에 자식이란 이름으로 존재하는데 어떻게 계속 같이 살겠어요?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라도 불가능하죠. 저도 아들도 며느리를 잃는 건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손주를 떠나보내야 하는 건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앞두고 손주 녀석에게 엄마와 아빠 둘 중에 누구랑 같이 살고 싶냐고 괜찮으니까 말해보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봤는데요. 손주 녀석이 슬픈 얼굴로 그러더군요. 난 아빠 아들 아니잖아요. 할머니도 내 진짜 할머니 아니고. 근데 어떻게 같이 살아요? 엄마가 그건 안 된다고 했어요. 괜찮아.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 무섭다고. 네 아빠도 너한테 정 못됐다. 이 할미도 그렇고. 지원이 너만 원한다면 아빠랑 이 할미랑 같이 살자. 아니에요. 그래도 아빠한텐 할머니가 있지만 엄마는 아무도 없잖아요. 제가 엄마를 지켜야죠.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그 인간이 그래도 엄마라고 자기가 챙겨야 한다 하더군요. 어린 게 그새 너무 일찍 처리된 것 같아 가슴 아팠네요. 맘 같아서 며느리를 콩밥 먹이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사기죄는 성립돼 아들은 혼인 무효 판정을 받았고요. 무사히 며느리와 갈라설 수 있었습니다. 혼인 사기와 외도에 대한 위자료도 그 상간남을 통해 톡톡히 받아냈네요. 착한 아들은 그걸로 됐다 여긴 모양이지만 전 그 년놈들이 좀 더 파멸하길 바랬거든요. 그런데 인과응보라는 게 정말 있긴 한가 봐요. 이혼 후 며느리는 그 상간남과 재혼했는데요. 알고 보니 그놈이 도박 중독에 여자라면 환장하는 남봉꾼이더군요. 돈 문제와 여자 문제로 둘이서 허구한 날 싸웠다 하더라고요. 결국 가엾은 손주 녀석은 그 집을 나와 혼자 살고 있던 사부인 댁으로 갔어요. 그리고 아들의 도움을 받아 미국 유학길에 올랐죠. 녀석이 다른 건 몰라도 공부 하나만큼은 참 잘했거든요.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무섭다고 아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손주를 차마 외면하지 못했죠. 손주는 미국 명문 학교를 다니며 착실하게 살고 있어요. 가끔 제게도 안부 전화를 하는데요. 자기를 키워준 건 할머니고 그러니 은혜를 갚아야 한다면서 됐다고 하는데도 꾸준히 용돈을 보내오네요. 공부하느라 바쁜 와중에 따로 아르바이트까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장차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데요. 성공하면 제일 먼저 저희 아들에게 빌린 돈부터 갚을 거래요. 참 기특하죠? 반면 지 엄마하고는 아예 연을 끊고 사는 모양이더군요. 혹시라도 그 여자한테 연락이 오면 자기 연락처는 절대 알려주지 말라면서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들에게조차 버림받은 며느리의 처지가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다 자업자득인걸요. 듣자 하니 그 상간남은 지금 절도 및 폭력죄로 감옥에 있고요. 며느리는 그놈하고도 이혼 후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모양이더군요.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면서 힘들게 살고 있다 하대요.
반면 저희 아들은 이혼 후에 잘 살고 있어요. 한동안 트라우마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을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 잊는다고 지금은 좋은 여자를 만나 재혼도 했고요. 더는 병원 치료도 받지 않고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며느리는 전 며느리와 달리 참하고 수더분한 아이예요. 아들의 과거를 다 알면서도 너른 마음으로 품어줬고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예쁜 손주 녀석을 둘이나 낳아줬죠. 제게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생신 때마다 손수 상을 차려주는 건 물론이고요. 혼자 살면 심심하지 않냐면서 툭하면 같이 살자고 조른답니다. 그냥 빈말이라고 해도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전 며느리한테 워낙 대여서일까요? 지금 며느리가 참 예쁘고 기특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잘하려고 노력한답니다. 남들이 보면 고부관계가 어쩜 그렇게 좋냐고 놀랄 정도로 며느리와 잘 지내고 있어요. 이번 주말에도 함께 쇼핑하러 가기로 했는데요. 우리 예쁜 며느리 가을 옷 하나 장만해 주려고요. 비 온 뒤 땅이 굳는다고 그런 고난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도 있는 거겠죠?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